네, 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이민혁 선생님입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선생님은 어느새 이렇게 여러분들 없이 카메라 보면서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웃는 이런 일상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네요. 네, 하루빨리 여러분들 다시 교실에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또 오늘도 열심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여러분들 278페이지 6-3 현대시 감상하기 단원을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현대시 감상하기를 보시면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백석 시인의 작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전에 백석 시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미처 세월 닿지 못한 난 기억 그대로 거기서 있어. 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마 처음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갑자기 왜 흑백영화인가 싶지만 여러분들 강하늘 씨 아시죠? 네, 되게 유명한 배우신데 강하늘 씨가 주연을 했었던 여러분들 동주라는 영화입니다. 네, 우리 백석 시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갑자기 왜 윤동주 시인의 영화를 가져왔냐면요. 여러분들 윤동주 시인이 백석 시인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흠모했었고 되게 존경하는 시인이었었는데 여러분들 방금 봤던 장면에서는 이 윤동주 시인이 아마 영화 초반이었을 거예요. 네, 사촌이었던 송몽규님이 이렇게 뭔가 책을 건네주고 윤동주 시인이 그걸 잡고 되게 기뻐하면서 막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막 이렇게 뒤져봤던 책 있죠. 네, 바로 그 시집, 그 책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백석 시인의 시집입니다. 네, 시집이고요. 사슴이라는 시집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시집에 대해서 이 시집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 당시 윤동주 시인도 이 시집을 되게 읽고 싶었는데 구하지 못해가지고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나중에 그 학교 도서관에서 그거를 그대로 다 손으로 옮겨 써가지고 그걸 꼭 품고 소중하게 품고 다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면을 가져와 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 시인들, 우리나라의 현대 시인들이 현대 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시인이라고 손꼽는 우리 백석 시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우리 백석 시인은 여러분들 1912년도에 여러분 평안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산소학교와 오산고보를 졸업을 했고요. 이 오산고보 같은 경우는 되게 독립운동가 분들이 세우신 이 학교인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 백석 시인이 2학년쯤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께서 교장으로 취임하시는 것처럼 되게 독립운동가 분들이 세우시고 되게 운영을 하셨던 학교이고요. 특히나 또 이 학교에는 되게 많은 그 예술가나 문학가들이 많이 졸업을 했었는데 특히 이 백석 시인이 이 오산고보의 6년 선배 6년 선배인 우리 김소월 선배, 김소월 시인을 보면서 역시 시인의 꿈을 키웠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 백석 시인이 졸업을 할 때 또 그때 마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가 황순원 씨나 여러분들 또 우리 그림 황소 그림으로 유명했던 이중섭 화가님도 그때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보면은 이제 백석 시인이 되게 잘 생겼는데 우리가 문학계에 현대 문학계의 5대 미남이죠. 박인하님과 그리고 우리 소설가 황순원님 그리고 또 우리 시인 임화님과 그 다음에 윤동주님 그리고 마지막에 백선님까지 해가지고 우리 문학계의 현대 문학계의 5대 미남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수업을 하는 동안 우리 백석 시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마 즐겁게 시간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백석 시인이 되게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는 이제 평양에 있는 의과 전문가로 의학 전문가로 그죠? 의대죠. 지금 말하자면 의대를 갈 수 있는 심지어 시험도 안 치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었는데 이 백석 시인은 자기가 이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영어 사범학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살 되던 해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요. 그때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이 백석 시인이라면 하면 대표적인 모더니즘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석 시인이 일본에서 접한 모더니즘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23세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조선일보 기자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좀 하다가요, 작품 이제 활동도 꾸준히 열심히 하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1936년도에 드디어 우리 백석 시인의 시집인 네, 사슴이 발간이 됩니다. 이 사슴이란 시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 당시에 쌀 한 가마의 가격이 13원이었어요. 13원이었는데 이 책 한 권이 2원이었습니다. 2원. 네, 쌀 한 가마니 가격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죠.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고, 그 당시 다른 시집의 한 2배 정도 됐다고 해요. 네, 왜냐면은 이 시집이 전체 페이지가 다 한지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던 이제 양장본,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장본 아시죠? 양장본으로 제본이 되어가지고 되게 비쌌던 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다 백석 시인이 사비로 네, 자기가 찍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대단했던 게 이 시집을 또 백석 시인이 머리를 잘 쓴 건지 네, 백부 리미티드로 백부 한정판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 시집을 구하기가 서점에서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윤동주 시인도 이 시집을 구하지 못해서 되게 발을 동동 구르곤 했었는데 또 물론 근데 이게 백석 시인이 백부를 푼 것도 있지만 또 백석 시인의 시집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게 백석 시인이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열면서 또 친필 백부 중에서 또 20부는 또 친필 사인본으로 어떻게 가 증정을 하고요. 대부분 증정용으로 나갔대요. 주변 친구들이나 또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신의 시집을 또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했고 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기부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서점에 나온 물량이 얼마 안 돼서 또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이 사슴이라는 이 시집이 초판본이 경매에 나왔었는데 한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모르니까 집에 있는 네, 이 옛날 책들 한번 잘 뒤져보세요. 혹시 또 거기에 이제 백석 시인의 사슴 초판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래저래 이제 막 6.25 전쟁이나 뭐 그 이후에 막 군부 독재 시절에 막 압수당하고 이래가지고 왜냐면 나중에 다시 그 얘기 해줄게요. 그래서 뭐 백석 시인 이제 월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군부 독재 시절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6.25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이렇게 없어지고 소실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백석 시인의 초판 사슴이라는 초판본 2권밖에 안 남았고요. 이 2권은 이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랑 그 다음에 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고려대학교에 이제 소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권밖에 안 남은 이 네, 유명한 사슴 초판본 네, 선생님도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은 초판본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시집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한 2권 샀거든요. 한 권은 선물 받았고 한 권은 제가 샀는데 잘 읽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936년도에는 또 우리 백석 시인의 또 인생을 바꾼 사건이 또 있었죠. 네, 여러분들이 백석 시인의 평생의 연인이었던 네, 기생인 김영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백석 시인이 요정이죠. 그 당시에 이제 술을 먹는 기생들이 있는 술 먹는 그 주점에서 이 김영환님을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별명을 자야라고 지어주고 자야라고 부르면서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결국에는 이어지진 못했어요. 결국에 사랑은 쭉 계속 그 관계는 이어갔는데 결국에는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지진 못했고 결국에는 뭐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운 사랑이지만 네, 백석 시인과 이 자야의 사랑 이야기는 아주 길게 내려오고 있죠. 나중에 이 김영환님이 나중에 이제 전후에 전쟁 중과 전후에 계속 요정을 운영을 해요. 그 자기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거든요. 그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은퇴를 하면서 그 요정이 있던 자리에다가 절을 세워가지고 일상사라는 절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1936년도에는 또 우리 백석 시인이 꿈꿔왔던 네. 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함흥에 있는 영생고보에 가서 영어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1940년도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그랬겠지만, 네, 일제가 이제 계속 창씨 개명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말도 못 쓰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백석 시인이 이제 그나마 자유로웠던 만주로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 자야한테 함께 만주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대차게 까였죠. 네, 그래서 이제 백석 시인이 만주로 넘어가게 되고요. 만주에서 잠깐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계속 이제 그 만주국 괴뢰국이죠.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이 좀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창씨개명 요구가 들어오고 이제 자기가 시를 써야 하는데 계속 이제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도 그만두고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시고 결국에는 이제 다른 일을 이제 하게 되어 작품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1948년도에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볼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를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 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남쪽에서는 백석 시인의 작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백석 시인의 소식을 알 수가 없게 되었죠. 이제 최근에야 연구가 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밝혀진 백석 시인의 이 행보를 보니까 이제 백석 시인은 북한에 계속 남아서 이제 문학과 생활, 작품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석 시인은 옛날부터 항상 얘기했었지만 자기는 어떤 그런 정치색을 띠는 작품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백석 시인은 이제 계속 그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작품을 쓰기보다는 피해서 이제 순수한 아동문학 쪽으로 전향을 해서 이제 아동문학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아동문학도 제작을 하고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이 북한에서 이러한 그 백석 시인의 행보를 되게 못마땅하게 봤던 거죠. 그래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어떤 그런 체제 찬양 시를 쓰기를 강요를 했는데 이렇게 순수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북한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결국 백석 시인을 축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수갑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소월 시인의 시에서 나오거든요. 되게 옛날에부터 귀향지로 많이 갔었던 이 삼수군이라는 곳으로 이제 양치기로 발령이 나서 발령이라면 좀 웃기긴 한데 이제 공산주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보내주잖아요, 생산지를. 그래서 양치기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양치기로 쫓겨나서 삼수군에서 이제 쭉 삶을 사시면서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백석 시인의 시를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고향이에요. 이 백석 시인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평안도의 어떤 말씨나 혹은 문화, 관습 뭐 이런 것들을 시에 담아내기에 되게 노력했었고요.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다 보면은 되게 그런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색채가 되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되게 모더니즘과 잘 결합을 해서 표현을 해냈고요. 그래서 백석 시인의 시가 되게 높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백석 시인의 시는요, 평안도 사투리를 지역 방언을 공부하는 데도 귀중한 사료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음식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백석 시인의 시를 연구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다방면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작품을 쓰셨던 거죠. 선생님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오늘 한번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를 통해서 함께 백석 시인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279페이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잠깐 선생님이랑 또 저번처럼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네, 노래 한번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우리 아이유님과 사귀었었던 그 장기하님의 노래죠. 초창기 노래인데요. 싸구려 커피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질이 궁상이죠. 이게 되게 그 자취방, 단칸방 같은 데서 살면서 혼자서 이렇게 궁상 떠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왜 여러분들한테 들려줬냐면요. 오늘 같이 공부할 이 남신이주동 박시봉방에 나오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되게 닮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번 이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이 시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작게 시상의 전개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한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눠서 4개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헌 사슬 깐 방 한 칸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앞부분에서는 지금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인가요? 보면은
아내도 없어지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가정이죠. 내가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의 부모와도 동생과도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 어느 곳인지 모르는 바람이 센 어떤 세게 부는 그런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고 있는 시적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날도 저물고 바람도 너무 세고 또 날도 춥고 하니까 시적화자가 어느 목순의 집에 새를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적화자인 나의 외롭고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사는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와 동생이 떨어지고 나는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까지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작가 이 시적화자는 가정도 없어졌고요. 가족이 다 흩어졌죠. 아내도 사라지고 부모도 사라지고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고, 그러면서 집도 없어지고 그런 가정도 없어지고 결국 고향을 떠난 시적화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가족과도 멀리 떨어졌고요. 그런 시적화자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네, 새인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 이 새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시적 허용이에요. 바람 새다. 바람이 세게 분다 라는 뜻이죠. 바람 새인하고 이게 길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바람새인 어느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고 있었다.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 세게 불고 추위는 더 더해오는데, 자, 결국 이 바람과 추위는 지금 시적화자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죠. 네, 그래서 이 바람과 추위는 이 시적화자가 처해 있는 가족 공동체도 해체되고, 또 그 다음에 고향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시적화자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적화자가 겪고 있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겪고 있는 그런 시련도 함께 상징하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어느 목수의 집에 헌 사슬간. 자, 사시라는 건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면은 사자리 갈대 아시죠? 갈대, 마른 갈대를 이렇게 쫙 엮어가지고 만든 여러분들 일종의 사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 돗자리 같은 거 아시죠? 돗자리 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대를 잘라서 만든 사자리를 깐 그곳에 가서 쥔을 붙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삿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백석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했던 이 향토적 시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향토적 시어들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옛날에나 쓰던,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죠. 이제 약간 뭐 더울 때나 잠깐 쓰는 그런 거긴 한데, 이런 옛날스러운 느낌이 나는 소재를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감 있고 또 토속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적화자 이 시에서 보는 것처럼 이 향토적 시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백석 시인이 나중에 그 창씨개명과 또 이 조선어 사용 금지를 피해서 그나마 비교적 자유로운 만주로 넘어갔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백석 시인은 계속 이렇게 시를 통해서 자신이 우리나라 말을 계속 쓰고 싶어 했어요. 우리나라 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작품 생활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을 보면 되게 이 우리나라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외롭고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첫 번째 부분이 마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네,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시적화자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고향을 잃어버리고 가족과도 헤어져가지고 지금 어딘지 모르는 곳까지 흘러 들어와서 시적화자가 네, 모르는 집에 바람과 추위를 피해서 지금 새를 붙여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방이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방도 아닌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네, 여러분 쿰쿰하게 습내도 나고 습기 차가지고 되게 막 곰팡이가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습내도 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누긋한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네, 지금 낮이나 밤이나 지금 나가지도 않고 시적화자가 나갈 일이 없죠. 왜냐면 여기가 아는 곳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누구 아는 뭐 이렇게 만날 사람도 없으니까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나 혼자도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 조성모님 아시죠? 조성모씨, 여러분들이 토토가를 봤으면 조성모라는 가수를 아실 텐데 거기에 보면은 그 가시나무란 노래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면서 네, 지금 영상자료 선생님이 아마 넣었을 텐데 네. 이 노래가 원래는 이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가수가 부른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그 가사가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누가 와서 나에게 쉴 곳이 내 마음에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 나 혼자서 나를 건사하기도 힘들다. 내 속에 마음의 고민과 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슬픔과 어떤 뭐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밤이나 낮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 내가 나를 견디기도 너무 버겁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금 이겨내는 것도 네,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 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자, 디롱배기라는 것도 북덕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 삿과 같은 향토적 시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디롱배기는 여러분이 그 질화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진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만든 화로를 말하고요. 거기에 북덕불이라는 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른 지푸라기나 지피나 뭐 풀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쌀 털어낸 겨 같은 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그냥 불쏘시개를 써가지고 만든 작은 잔불을 말해요.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따뜻하게 쬐고 그다음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겠죠. 자, 그래서 북덕불에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고 그 다음에 제 위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글씨도 끄적끄적 쓰고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또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뒹굴기도 하면서, 자, 여러분 시적화자의 모습 보이죠? 되게 지질이 궁상이에요. 지금 막 혼자 스스로 고민과 막 그런 어떤 그런 게 많아가지고 뭐 계속 지금 나가지도 않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지?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뭘 먹고 살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헤어졌던 가족들은 어떻게 만나지? 고향은 어떻게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 슬픔이며 그 다음에 내가 했었던 어리석은 행동들이며 이런 것들을 속아 연결하다 할 때 연자예요. 잇따을 연자. 그래서 계속해서 잇따라서
새김질,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소처럼.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던 거, 부끄러웠던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이불킥 해봤죠? 그 이불킥 할 때 그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거를 밤낮 없이 누워가지고 뒹굴면서 하는 일도 없이 계속 자기가 실수했던 거, 그 다음에 그런 실수로 인해서 저질러졌던 어떤 그런 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혹은 뭐 가족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네, 뭐 그런 상황들을 계속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면서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꾸 지난 일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마음이 가슴이 꽉 메어오고, 여러분들이 막 그 눈물 날 것 같을 때 막 여러분들 여기가 막 꽉꽉 딱 뜨거운 게 여기 확 막히는 거 느껴본 적 있죠? 내 눈에 뜨거운 거, 그럼 이건 뭘까요? 내 눈물이 괴일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워질 적이며, 여러분들 이제 혼자 있는데 막 갑자기 나 왜 그랬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끄러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부끄러운 감정들, 후회하는 감정들 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은,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 내가 했었던 실수들이나 내 슬픔과 이런 것들 때문에 후회에 눌리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이겨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좌절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